주장 손흥민이 해결사가 되기보단 동료들을 받쳐주는 플레이에 주력했던 루턴타운 원정, 이 경기의 주인공은 스트라이커가 아닌 수비수들이었습니다. 경기 현지 반응 및 현지 평점 살펴봅니다. 7일 진행한 토트넘의 루턴타운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상대는 약했지만 쉬운 경기를 결코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이른 시간 퇴장이라는 변수를 극복해야 했어요. 전반 추가 시간 비수마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수 미키 판더펜의 토트넘 데뷔골이 터지면서 승리합니다. 이번 시즌 유독 극적인 상황에서의 골, 특히 이런 데뷔골이 중요한 시점마다 나오면서 이길 뿐 아니라 그 선수들의 사기까지 오르고 자신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단순한 골과 단순한 승점 이상의 성과를 매번 내고 있는 토트넘인데요. 아마 판더펜도 이번 골을 계기로 더욱더 앞으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71분 동안 착실한 플레이를 하고 메디슨과 함께 빠졌습니다. 쉽지 않은 경기 양상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메디슨, 이 몸 상태 나쁜 에이스 듀오에게 막판 휴식을 주기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두 선수가 몸 상태가 나쁘니까 억지로 뺀다가 아니라 오히려 경기 흐름상 수비를 강화해야 하니까 대신 수비 자원을 투입하고 미드필더를 투입하는 데 썼습니다. 굉장히 영리한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승리를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6승 2무로 1위에 등극합니다. 다른 팀들의 8라운드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1위지만 일시적인 1위라도 의미는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연한 선두권이라는 거니까요. 여기서 뭐 라운드가 종료됐을 때 2위, 3위로 2위로 밀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팀 선두권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1위 아니면 2위로 8라운드를 마치게 되겠고요. 자,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는 판더펜입니다. 판더펜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 결승골을 넣었고요. 응당 뽑힐만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판더펜의 데뷔골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167번째 선수의 골이라고 해요. 굉장히 다양한 선수가 골을 넣었다는 건데 이 붐은 최다입니다. 2위는 6명, 한 명 차이인 뉴캐슬과 웨스트햄이라고 하니까 다가오는 경기에서 어떤 뉴캐슬 선수나 웨스트햄 선수가 이 팀에서의 데뷔골을 넣는다면 뭐 공동 득점이 될 수도 있고 공동 1위에서 이제 토트넘이 2위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기록은 아니지만 그만큼 토트넘이 다양한 선수들이 거쳐갔고 특히 이번 시즌에도 데뷔골을 넣은 선수도 있고 새로 온 선수들도 활약을 잘하고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토트넘의 문화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조금 더 중요한 기록은 이쪽입니다. 토트넘의 승점인데요. 초반 8경기에서 6승 2무로 승점 20점을 따냈죠. 이건 구단 역사상 8경기 페이스를 볼 때 2위. 토트넘 역사 길잖아요. 그 엄청난 역사상 2위에 해당하는 초반 페이스라고 합니다. 1위는 언제였느냐? 8전 전승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19, 60, 61 시즌. 이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좋은 출발이라고 하네요. 이 기록을 소개한 그 옵타 축구 통계 매체 옵타의 그 X는 컨텐더? 그러니까 우승 후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우승 후보로 충분히 거론해도 될 정도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한두 경기 아니고 8경기씩이나 되지 않았느냐. 약간 이런 질문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주장 손흥민 선수의 각종 기록을 후스코어드 기반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AI로 산출 평점은 6.8이에요. 준수한 정도인데 사실 동료들이 다 높아요. 그래서 퇴장당한 비수마, 득점기에 많이 날린 히샬리송 2명만 낮고 나머지는 손흥민보다 다 높습니다. 물론 동료들이 높은 거지 6.8이 낮은 건 아닙니다. 3회 중에 유효슛 1위를 기록했어요. 이 유효슛은 감차였는데 골키퍼 정면으로 가서 끌어안았죠. 패스 성공률 89%.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키패스 2회 역시 준수합니다. 다만 드리블이 1회 시도 실패해서 성공은 0회로 집계됐고 태클 성공이 1회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뭐 아주 화려하거나 볼륨이 큰 기록은 아니에요. 이 점이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현지 언론사 평가에도 드러났는데 손흥민은 딱 보통인 정도의 경기를 했다라는 평가를 주로 받았습니다. 토트넘의 팀 평점을 한번 정리해보죠. 제가 이제 4개 매체를 가져왔는데요. 보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선수, 당연히 이날 유일한 골을 넣은 선수겠죠. 미키 판더펜이 평균 8.3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렇다면 가장 낮은 건 당연히 퇴장당한 선수죠. 이부 비수마가 3.334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뭐 약속이긴 한 것처럼 6666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게 교체 명단을 보시면 호이비에르, 스킵, 로얄, 벤 데이비스. 지난 시즌은 많이 나왔지만 이번 시즌 보기 힘들어졌던 좀 과거의 유산 같은 그런 선수들이 이번 경기 대거 출전했습니다. 또한 벨리스,
이 아르헨티나 유망주 벨리스가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특이한 점인데 교체 명단 5명 모두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에 호이비에르는 무려 손흥민보다 평균 평점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날 퇴장당한 비수마가 다음 경기에도 못 나올 테니까 A매치데이 이후 치르는 경기에서 호이비에르가 아마 뛸 거거든요. 근데 이날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A매치데이 이후에 뭐 조금 다른 스타일이지만 비수마 자리를 잘 메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90미닛으로부터 8점의 굉장히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맨 오브 더 매치는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메디슨, 90미닛에서는 판더펜을 뽑았습니다. 자, 90미닛부터 각 선수 평가를 보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최근 폼이 좋았음에도 이번 경기는 잠잠했다. 그 9월 선수가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얘기가 되는 그런 선수 아닙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10월에 치른 이번 경기는 그냥 그랬다. 전반에 포로에게 굉장한 기회를 만들어줬지만 후반전에 10명이 되면서 영향력이 줄었다. 이거는 뭡니까? 손흥민이 큰 활약을 하지 못한 경기지만 뭐 본인 탓이 아니고 경기 양상상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죠.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8점을 줬습니다. 아주 높은 점수인데 계속 루턴 공격수와 경합하면서 우월한 모습을 보였고 페널티 지역 근처에서 뛰어난 도전 수비들을 해냈다. 이번 시즌 한결 조율된 모습이다.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더 규율이 갖춰진,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플레이하지 않고 팀 안에서 플레이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로메로의 수비력 이날 굉장했고요. 한 명이 적은 상태다 보니까 로메로의 그 어떤 열정, 또 운동 능력, 또 투지 이런 것들이 더욱 빛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골을 넣은 판더펜이 로메로보다 1점 더 높은 9점을 받았는데 훌륭한 마무리로 결승골을 넣었고 수비적으로도 단단했다. 스피드가 있기에 아데바요와 죄송합니다. 모리스의 배후 침투를 막아냈다. 최고 영입 중 하나다. 극찬이죠. 올여름 이적시장 최고 영입. 이거는 이제 맥락을 볼 때 팀 내에서가 아니고 프리미어리그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영입 중에 한 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토트넘이 굉장히 훌륭한 수비수를 데려왔어요. 반면 퇴장당한 비수만 어떨까요? 자기 진영에서 범한 치명적인 반칙으로 받은 경고에 이어 멍청한 다이빙으로 퇴장당했다. 그 시점 전까지는 잘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료들 앞에 올라가야 할 산을 세운 꼴이 됐다라면서 당연히 팀을 위기에 빠뜨렸으니까 혹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매체는 제임스 메디슨에게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특별히 가져와 봤는데요. 8점입니다. 토트넘에서 가장 창의적인 선수로 짧은 코너킥에 이어 훌륭한 발상으로 판더펜의 골을 도왔다. 또 한 번 보여준 기량이었다. 사우스게이트가 국내에서 어떻게 쓸지 지켜보자 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메디슨 선수는 전반적으로 손흥민과 보여준 호흡, 예전 경기들도 그랬듯이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여기서 평가에 거론된 어시스트 장면이 멋졌습니다. 짧은 코너킥 이후에 다시 짧은 패스를 이어간 다음에 결국에는 킥으로 올리는 게 굉장히 흔한 패턴이죠. 하지만 메디슨은 거기서 허를 찔렀어요. 스스로 앞에 있는 수비수의 허를 찔러서 돌파를 한 다음 컷백식으로 짧은 땅볼 패스를 줬고 이걸 판더펜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마무리한 선수가 장신인 센터백이긴 하지만 토트넘이 전반적인 제공권이 루턴보다 약했고 이때는 한 명 적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공을 올려서는 넣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재기 넘치는 플레이를 한 메디슨의 창의성, 그러니까 발기술만 있는 게 아니고 창의성으로 골을 만들어낸 그런 멋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매체는 영국 매체 아닙니까? 잉글랜드 매체잖아요. 우리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어떻게 쓰일지 지켜보자. 가장 큰 기대가 걸리는 그런 멘트라고 할 수 있죠. 이 선수가 토로에서 잘하니까 대표팀에서 잘했으면 좋겠다. 선수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히샬리송에 대해서는 역시나 호평입니다. 훌륭한 득점기에 2개를 초반에 놓쳤다. 그리고 공을 갖고 있을 때 대체로 못했다. 소모적이었고 포지션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분명 자신감이 결여된 듯 보인다.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훌륭한 교체 몇 개를 통해 토트넘에 필요했던 수비적 단단함을 부여했다. 팀 분위기가 굉장하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다음 이브닝 스탠다드입니다. 손흥민에 대해서는 6점을 줬어요. 역시 똑같은 평점이고요. 가장 영향력이 있던 경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메디슨과의 합으로 만들어내는 플레이는 충분히 준수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데 6점으로 점수가 높진 않지만 평가 그 멘트들을 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쪽이 좀 많습니다. 역시나 판더펜에 대해서는 8점을 줬는데 공을 갖고 있을 때 편안했다. 승리로 이끄는 데뷔골을 넣었다. 아까는 수비적인 면을 칭찬받았는데 이번 매치에서는 빌드업을 칭찬받았습니다. 빌드업, 수비, 득점 다 해냈다는 거죠. 공을 갖고 있을 때 편안했다는 거는 수치로 증명이 됩니다. 패스 성공률이 94%로 이 경기 전 선수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비수마는 당연히 3점. 여기 매체들은 퇴장 같은 걸로 팀을 위기에 빠뜨리면 3점을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3점을 받았고요.
첫 경고 후 10분 22초 만에 다이빙으로 스스로를 퇴장시켰다. 스스로에 대한 자제력이 형편없었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히샬리송은 4점인데요. 확실한 기회 2개를 초반 6분 만에 놓쳤다. 절대 날카로워 보이지 않았다. 사실 몸돌림은 굉장히 좀 성실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였는데 많이 보인 만큼 못한 게 더 도드라지기도 했던 거죠. 득점 기회를 2개나 놓친 공격수. 좋은 평가가 나올 수가 없겠죠. 자, 다음 풋볼 런던입니다. 알레시아 골드 기자가 평가를 했는데요. 손흥민 역시 6점 받았습니다. 초반에 포로에게 만들어준 기회, 스스로 노린 득점 기회 등이 건조하게 묘사가 됐고요. 이 매치는 특이한 것은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더욱더 높은 평점, 판더펜을 뛰어넘는 10점을 줬어요. 골드 기자가 굉장히 로메로의 플레이에 감명 깊었나 봐요. 토트넘 이적 후 최고 경기력이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페널티 지역에서 훌륭한 가로채기 여러 개로 루턴의 동점골 시도를 막아냈다. 그 뒤로도 수비진에서 압도적이었다. 비카리오는 할 일이 많지 않았다. 로메로 덕분에 비카리오가 막을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막판 블로킹은 동료들과 함께 마치 득점처럼 기뻐했다. 로메로의 수비력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그럴만 했어요. 10점은 약간 오바가 아닌가 싶긴 하지만 누가 봐도 한 8, 9 정도 되는 것 같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다음 파페 마타르사르 8점입니다. 절대 쉬지 않고 계속 중원을 누빔으로써 10명이 토트넘의 해법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매치들보다 높게 준 것은 한 명 적은 상황에서 오히려 파페 사르가 더욱더 잘했다는 그런 점을 강조한 거죠. 활동량이 굉장히 많았고 파트너가 퇴장당한 뒤에 그 자리까지 메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호이비에르가 손흥민보다 높아요. 7점이에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히샬리송 대신 후반전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 중원을 강화하고 경험과 에너지를 잘 발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네요. 이 후반에 교체 투입된 예전의 주전급 미드필더 호이비에르와 스킵이 있는데 스킵은 성실하게 뛰긴 했지만 약간 역시나 공을 좀 못 차고 이제 공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위치를 계속 바꿔야 하는 포지셔널 플레이에 가까운 포스트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소화하기가 좀 버거워 보였습니다. 호이비에르는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훨씬 잘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이렇게 한 명 적은 상황에서는 호이비에르의 투쟁심 분명 풋볼 런던의 말처럼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손흥민에 대한 평가가 평점 자체가 높진 않죠. 하지만 손흥민 그리고 히샬리송은 정말 낮아요. 이 두 명에 대한 평가가 좀 좋지 않다고 해서 이들의 기용법이 틀렸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히샬리송을 최전방으로 두고 손흥민을 왼쪽으로 빼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손흥민 최전방은 최소한 메디슨과는 굉장히 좋은 조합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둘의 호흡이 좋고 시너지도 납니다. 그동안 많은 득점 손흥민과 메디슨 모두 올렸죠. 또한 손흥민이 만들어준 공간을 히샬리송 역시 파고들긴 잘 파고들어요. 골 기회를 다 놓쳐서 평점이 낮은 거죠. 가짜 9번이라는 게 프란체스코 토띠가 이제 현대 축구에서 다시 유행시켰을 때부터 계속 그랬는데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이 전방을 비우고 후방이나 측면으로 물러났을 때 그 빈자리를 누군가 파고들어서 활용해 줘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히샬리송이 왼쪽 측면에 배치된 센터포워드 성향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주고는 있거든요. 넣기만 하면 됩니다. 넣기만 하면 돼요. 한번 이제 득점 감각이 돌아오고 터지면 히샬리송은 손흥민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손톱이 여전히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이날 평점과 별개로 현재이자 미래고요. 히샬리송은 측면에 잘 적응해야만 손흥민 중심의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